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최근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왜곡된 이미지를 덧씌운 딥페이크 합성물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벌써 1000건이 넘었는데 이는 작년 총선 기간 적발된 건수의 3배 수준입니다. 선거철 허위 영상 살포는 후보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우 시간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제 대선이 중반전인데 여전히 이제 구도는 1강, 1중, 1약입니다. 국민의힘이 바짝 고삐를 죄고 있긴 한데 어제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나타났다죠? 네,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겠다고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차라리 다시 구속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초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동기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총력전을 펼쳐서 보수를 결집하고 중도 표심을 모아 지지율을 막 끌어올리려는 찰나에 윤 대통령이 등장해서 다시 계엄과 내란 사태로 이슈를 돌려서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당내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당과 관계없는 분이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반성, 자중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작 김문수 후보는 이번 영화 관람에 대해 별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결집, 중도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왔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안 한다고 목을 박았군요. 네, 조금 전 끝났는데요. 이곳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계속됐는데요. 결론은 단일화는 없다, 완주하겠다 이런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등을 볼 때 둘이 합치면 해볼만 하다는 계산이 나왔겠죠. 자, 내일 토론회가 있으니까 토론회 결과가 반영된 여론조사가 나오면 협상을 하려 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오늘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25일이니까 이제 보수 단일화는 쉽지 않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다소 군색해 보이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강제 교체 시도에 반발해 탈당한 홍 전 시장이 연일 독서를 내자 특사단이 하와이까지 날아갔습니다. 귀국해서 선대위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대선이 끝나면 귀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와이를 다녀온 유상범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입 시도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빅텐트는 민주당 쪽에서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텐트를 워낙 넓게 펴다 보니까 여기서 좀 조마조마하다 이런 우려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밤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던 김대남 씨가 민주당에 합류한다 이렇게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김대남 씨는 이제 강릉 출신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권성동 대표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로 주변이 좀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분간 이런 영입과
확대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탈당해서 파란 옷을 입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일부 지지자들도 끌어모았습니다. 애초엔 국민의힘이 반 이재명을 내걸고 빅텐트를 구상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우클릭을 한 민주당이 극우를 제외한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통합을 꾀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최근 일련의 사태나 분위기를 보면서 개별 정치 집단들이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셈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 기자가 바라본 국회 날씨 전해주시죠. 네, 무척 덥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이쪽 기웃거리고 저쪽 기웃거리고 하려면 더 더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선 열기가 고조가 되면서 국회 날씨도 아주 뜨겁군요. 선거 당일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 모두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김도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채 2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선거당을 바빠서 투표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사전투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전투표, 과연 언제부터 가능했던 걸까요? 시간을 2012년으로 돌려봅니다. 이 해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사전투표라는 새로운 방식의 투표가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시범 실시됐죠. 그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선거 당일 투표를 못하면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다시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으로 보내는 번거로운 절차였죠. 말하자면 투표 한 장 하려면 거의 졸업 논문 수준의 행정과정을 거쳐야 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도 사전투표가 있었지만 대부분 신청 기반 방식으로 미리 신청해야만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 어디서나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도입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IT 강국답게 전자명부 시스템도 도입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인 확인만 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신분증 하나면 오케이.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 투표 인프라 선진국다운 접근이라는 호평을 받았고 이러한 변화는 2014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됐고 복잡한 부재자 신고는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하는 거잖아.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선거법에는 원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본 투표일은 대부분 수요일, 사전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아닌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요일에 관계없이 헌법이 정한 기한 안에 투표일을 정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과 4일 전 이틀간 실시합니다. 만약 선거일이 수요일이라면 그 전주 금요일과 토요일이 바로 선거일 5일 전과 4일 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때의 사전투표일은 4월 5일 금요일과 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전투표는 금토에 하는 거다 라고 여긴 거죠. 하지만 2025년 대통령 선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선거일은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는 5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이 됩니다. 결국 사전투표일은 선거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법적으로는 금토가 아니라 선거일 5일 전과 4일 전이라는 기준만 존재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신고서도 우편도 복잡한 절차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 한 표 던질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가진 권리,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통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혹시 본투표일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로 미리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한 표를 행사해보세요.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내일 열리는 사회 분야 대선 후보자 2차 토론에서 기후위기가 의제 중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1997년에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이제 기후위기가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는 얘기겠죠. 강원도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과 함께 강원도의 미래산업, 기후테크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전국 최초의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인데 강원도 춘천에 있었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춘천동에 있습니다. 예. 네. 언제 세워졌고 어떤 일 하는 곳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관련 대응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강원도 조례로 설립하게 된 그 기후변화연구원인데 2008년도에 창립을 해서 2009년도에 이제 6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37분의 경영실과 연구원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탄소 중립의 녹색성장법에 의해서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과 또 점검 대응 그다음에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들을 또 연구 추진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기후 문제에 관련돼서는 정부나 공기업, 대학 등과 연계한 수택 사업과 정책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더불어서 기후와 이제 경제를 연계해서 정책 개발에 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설립이 된 이후에 줄곧 이제 애써왔던 어떤 연구 관련된 부분들, 네. 사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연구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와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세 파트를 나누는데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 그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탄소 중립 노후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한 그 도민 대상으로 해서 기후변화 교육과 홍보를 하는 탄소 중립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백두대간의 생물 다양성 조사 및 폭염,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방향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하고 있고 또 연구에 그 참여한 성과를 보면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춘천에 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데 3,872억짜리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동해 삼척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도 이 역시도 3,177억짜리하고 지금은 예타 중이지만 저희가 시멘트 사업을 연구한 탄소 포집 및 저장 매가 프로젝트가 이제 강릉과 이제 동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국가 단위로 봐서는 탄소 배출권 제도 등의 그 국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사업에서 저희가 연구에 또 매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개발도상국의 ODA 사업을 저희가 이제 키르기스탄, 베트남 그리고 몽골, 스리랑카 등지의 해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취임한 이후로 저희 연구원은 이제 기후를 경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모든 분야의 기후 변화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그다음에 산림, 산업, 관광, 복지, 그다음에 해양수산 등의 전 분야에 거쳐서 경제 논리로 해서 연구에 이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도 일단 아닌데다가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도의 7번째 미래산업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후테크가 무엇이길래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테크란 결국엔 그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과학기술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기후를 이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김진태 지사님의 구상으로서 해서 강원도의 7번째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시장이 220조 규모로 성장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기후테크 사업을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미래농업과 기후관광,
그다음에 또 풍력, 수소 에너지 사업, 탄소 포집, 그다음에 저장 등의 기후 테크 산업에 중점에 두고 저희 연구원과 그리고 또 더불어서 도 단위 기관, 그다음에 대학,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기후테크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총 사업비 175억 원 들여서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를 조성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춘천시 동래면에 총 사업비 175억인데요. 한강 수계기금이 한 100억, 도에서 75억을 이제 투자를 해서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를 조성합니다. 규모는 이제 대지가 이제 한 3,000평 정도 되고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해서 한 그게 958평 정도 이제 시설이 들어서는데 지난해 3월 20일 날 지사님과 함께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도에 6월 30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 복합센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는 물론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 창업 지원과 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기후 도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서 기후 그 시대 정신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이죠. 6월 13일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강원도 미래산업인 기후테크 육성을 모색하는 강원 기후테크 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요. 어떤 행사입니까? 예, 오늘 6월 13일 날 원주 그 인터블고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예.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이제 행사인데 이번 포럼은 7번째 미래 산업인 기후테크 산업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함께 도내 그 30여 개의 그 기후테크 기업의 전시 및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 기후테크 관련 총 한 8개 세미나 사업이 좀 진행되고요. 그리고 기후테크 분야의 핵심 리더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통해서 또 토론과 함께 강의도 있고 또 강원도 내 산학령 기관들과 함께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의해야 하는 그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날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주에 오셔서 함께 참여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슈토크 마지막 순서가 이제 히트송이라고 요 초대 손님이 고른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주제가 강원도의 미래산업 기후테크였는데 여기에 딱 맞는 이슈토크 히트송 어떤 걸 선곡해 오셨습니까? 조용필 가수 국민 가수죠. 예. 그분께서 그 바운스 노래를 이제 하시면서 예. 그 노래의 그 맥락을 보니까 예. 변화와 도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시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기후테크 미래 산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강원도의 기후테크 산업이 이 노래처럼 경쾌하고 힘차게 나가길 그 마음에 담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기후테크를 강원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사상자 7명이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지난해 층간소음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3만 3천여 건, 10년 전에 비하면 275%나 늘어났는데요. 작은 갈등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가까운 이웃 간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쉬는데 방해되니까 위층으로 전화하거나 그랬어요. 제가 원룸을 사는데 원룸 살 때 좀 벽간 소음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집중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막 그럴 때 갑자기 그 소리 때문에 집중이 깨진다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인네분들이 사시면서 밤에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괜히 덜그럭 주방에서 그러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잠 안 오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실제 층간소음으로 일어난 강력범죄는 지난 5년간 10배가량 급증, 이웃 간 갈등으로만 보기 어려운데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은 2014년도에는 한 2만 600여 건 정도 되던 것이 2023년도 통계를 보면은 3만 6천 건 이상으로
한 57% 정도 급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를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이웃 사이의 갈등으로만 보고 요걸 그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민원 건수가 확대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보통 참았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메모를 붙인다거나 뭐 얘기를 해본다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굳이 분란을 만들기 싫었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관리소에서 뭐 세대 간에 뭐 전화를 하든지 뭐 해갖고 좀 주의를 시키거나 그걸로 하지 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그래주지는 않았어요.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강원 지역 층간소음 신청 현황은 10년간 0건. 도내에 관련 주례도 있지만 조정 사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데요. 현행 제도상 환경 기준을 초과해야만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문의는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환경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제 피해와 제도 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공식적인 해결 창구는 마련되어 있지만 신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층간소음의 갈등은 쌓이기만 하고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문제 해결의 핵심은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짓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후 확인제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해당 대수에 대해서 보고 그거를 전문가들이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게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판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족이 안 되면은 이거를 공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공고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선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을 제정해달라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그 소음의 정도를 이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하고 공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층간소음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 조정을 하려고 해도 거부할 경우에 강제하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태 조사를 위한 이 층간소음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둬서 층간소음에 대한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 갈등은 줄이고 가장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라에서 강력히 처벌할 수 있게 이제 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건축할 때부터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이웃 간의 갈등을 좀 민감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의 의식에 맞도록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이웃 간 배려가 중요한데요. 안전한 주거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석 의원,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오늘로 딱 12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막판 대역전을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선 6.3 대선 -12 판세는 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죠. 투표용지 인쇄 시작 전날인 24일이 보수 단일화 데드라인인데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뭐 네.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단일화 가능성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100%라고 그랬는데 네. 오늘 갑자기 긴급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내 예산이 100% 틀렸나 해가지고 했는데 역시나 뭐 단일화 없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워딩을 보면은 처음에는 국힘에서 뭐가 좀 친윤 계열이 좀 퇴장하고 뭐 이러면은 좀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힘은 정말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점점 단위가 이렇게 세졌거든요. 예. 네. 너무 당황하셨어요? 너무 세게 나가셔가지고. 아니,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국힘은 없어져도 돼야 된다. 네, 뭐 저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워딩 봤을 때 이게 단일화를 점점 멀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양당 이외의 정당이 대선에서 10% 넘는 지지율을 이렇게 찍은 거는 거의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도 10% 정도 나오는 게 이제 여론조사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데 그러면은 이제 차기를 봤을 때는 이 보수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지금 국힘에서 뭐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여길 가서 뭐 이기지도 못할 것 같고 이런데 단일화 할 이유가 전혀 없어가지고 오늘 그거를 좀 공식화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이게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 다 큰 당들이 작은 당에게 단일화를 요청했을 때 너무 폭력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저희도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는데 뭔가 공식적으로 정중히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돌아와가지고 당권 줄게 단일화 좀 하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사 인터뷰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모든 질문이 다른 것도 얘기할 게 많은데 단일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질문만 너무 받다 보니까 오늘 이준석 후보도 그냥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한 줄 평을 하자면 이준석 다웠다, 뭐 쿨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팩트 관계를 좀 조정을 해드리자면 이준석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당권을 빌미로 단일화 연락이 오네요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것은 이동훈 공보단장이 원래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측 사람들하고 아마 연락을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은 것뿐이고 공식화된 것은 없었고요. 다소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단일화를 정말 원했다면 윤민섭 의원님 말씀처럼 김문수 후보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가던가 하면서 그러면서 뭐 당권이든 뭐 돈이든 자리든 이러한 구태 정치의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그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었어야죠. 개혁신당에서 뭐 연금에 대한 정책이던가 또 혹은 뭐 젠더 갈등에 대한 정책이던가 이준석과 개혁신당 10만 당원 등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수용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단일화하면서 누가 되든 국정 최우선 과제는 이런 걸로 동의하자. 이런 멋진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아니 직접 연락은 안 오고 연기만 계속 피우면서 확실한 게 없으니까 선을 빨리 긋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단일화 없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요. 이준석 다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중하게 이걸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권 줄 테니까 하자 이런 부분들은 약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지금 기사나 이런 건데 다 나오고 국힘에서도 그걸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 정중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국힘이 이 선거가 질게 뻔해 보이니까 나중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해줘서 패했다. 이런 명분 찾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도 같이 들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패하면 이준석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보수 전체에서. 이준석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다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그 단일화에 대해서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냐면 단일화의 마지막 시점이 인쇄용지, 투표용지 인쇄하는 25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일 TV토론회 법정토론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물밑을 진행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의원이 백브리핑에서도 여지가 더 이상 없냐라는 많은 언론인들의 질문에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기 때문에 단일화는 없는 것이고요. 이준석 개혁신당은 동탑 모델로 성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대선 1차 후보자 토론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보셨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첫 토론의 승자
누구라고 보세요, 윤 의원님은? 예, 승자를 찾아야 한다면 권영국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TV 토론의 승자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TV 토론이 이제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하느냐, 그리고 이 토론 이후에 얼마나 회자가 되느냐, 이게 저는 TV 토론을 승자로 판명되는 기준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들께서 솔직히 이제 3명의 후보만 나올 줄 알았죠, 사실. 근데 갑자기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등장을 한 거예요, TV 토론에. 이거 자체로도 일단 저희는 조금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나왔지? 뭔 얘기를 할지? 이런 관심을 좀 끌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초반에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는 이제 내란 관련된 걸로 아주 그냥 거의 뭐 쥐잡듯이 이렇게 세게 나갔어요. 저희 포지션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로 해서 더 이상 늦추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는 모습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관리에게는 일단 지역별 차등 임금 이거 했을 때 이제 거의 팩트 폭격을 하면서 엄하게 꾸짖은 부분들이 있었고, 이때 이준석 후보 얼굴이 가장 좀 일그러졌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먼저로 봤을 때 일단은 권영 후보가 TV 토론을 굉장히 잘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계급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말년 병장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제 2등병 같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 그 후보 선출의 과정이 여파가 남았는지 아직 이 후보 적응력이 아직 좀 되지 않고 토론의 적응도 아직 조금 되지 못하셨던 것 같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일병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는 거 맞고 열심히 하는 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 이제 권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병 뭐냐 실세였죠. 실세해가지고 2등병에게는 엄하게 이제 군기 잡고 1병에게도 군기 잡으면서 팩트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말년 병장에게도 뭐라고 한마디 하는 그런 좀 포지션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좌우지간이니까 뉴스쇼 이름이 굳이 2대2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김문수, 이준석이 약간 한 팀이었고 이재명, 권영국이 한 팀이었는데 굳이 승자를 고르자면 김문수, 이준석 팀이라 보여지고요. 그중에 이준석이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였고 김문수 후보자는 미드필더나 약간 그 백 수비수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관망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승자를 꼽자면 이준석 후보자가 승자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자도 이에 대해서는 다음 날 있었던 언론 브리핑에서 이준석이 잘했다, MVP는 이준석이다 얘기를 한 것이고요. 권영국 후보자께서는 죄송하지만 내용과 형식에서 둘 다 저는 탐탁치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제 토론회였는데 시작하자마자 뭐 내란이니 계엄이니 달아서 이준석 후보자가 오히려 지금 경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오히려 김문수에게 질문하는데 이준석 후보자가 껴든 부분이 있고요.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도 뉴스쇼 처음 할 때 한번 악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그러한 토론했던 사람이라도, 상대 진영이라도 나는 너의 의견을 반대하지만 너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건 참석하겠어 라고 하면서 토론회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그 김문수 후보자가 악수를 건넸는데 X를 냈어요. 악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 이거는 형식상으로 보기에도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하면서 김문수를 차별하고 있어요. 또 뭐 레드카드? 이거 트럼프한테 들었죠. 트럼프를 차별하고 있고. 이게 무슨. 레드카드가 차별은 아니죠. 레드카드 준다고 해도 그럼 대부분 축구 경기장에서 심판이 레드카드 주면 그 선수를 차별하는 겁니까? 선수에게 잘못되는 걸 꾸짖은 거고. 그리고. 제가 말이 안 끝났는데. 악수를 X를 한 게 아니라 합장을 했습니다. 합장을 한 거예요? 이게 보도가 다르더라고요. 정중하게 이게 거절을 한 거고. 저도 계속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거절한 거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거기서 내란에 대해서. 합장도 거절한 게 거절한 거네요. 내란이나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악수했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든 토론에 뿌리치고 막 X하고 막 이렇게 거칠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고, 왜인지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왜냐하면은 그 내란이나 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인정을 한 꼭지라도 했다고 하면 악수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인정도 안 하고 그 반성의 기미도 없고 하는 분과 악수를 하면은 마치 그 사람에게 이거에 너도 괜찮다 이런 이미지를 줄까봐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 국민의당은 계엄 사태에 대해서 수차례 사과를 드렸고 아마 다음에 있을 정치 토론에서 똑같이 사과를 할 거니까 그때 토론 나누시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한 개헌을 내놓으니까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을 했어요. 두 후보 모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안을 제안을 한 셈인데,
이게 선거 때만 매번 잠깐 등장하죠. 그냥 네. 등장하지 네. 말고 그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윤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선거 때마다 개헌 얘기는 매번 나왔고 네. 선거 때마다 제대로 지켜졌으면 개헌을 지금 몇 번을 해도 했었을 네. 것 같아요. 근데도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지금 이 헌법 자체나 이 87년 이후의 헌법 체제가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 때 약속을 해도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안 하는 이유는 이게 가진 자들,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번 나오는데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지금 말하는 게 뭐 중임제냐, 연임제냐, 아니면은 임기를 단축할 거냐, 아니냐 이런 정치 논의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촛불이나 광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차별에 대한 문제들, 뭐 농업에 대한 부분들도 헌법을 좀 개정해서 듣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좀 포괄돼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건 그냥 정치권에 맡겨놓으면은 제가 봤을 때 또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거 지나면은 또 이제 다음 지방선거 들어가죠. 그럼 정치권 항상 바빠요. 이 선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개헌을 하라고 하는 요구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고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의 연임제는 위험합니다. 김문수는 중임제고 이재명은 연임제예요. 전 세계 모든 대통령제가 미국도 4년 4년 2번 하고 다른 나라들도 중임제입니다. 중임제는 2번 하고 끝이에요. 근데 연임제는 계속 할 수 있는 게 연임제입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 대통령이 2번 하고 드미트리를 대통령 앉히고 본인이 총리하고 내각 다 운영하고 다시 대통령 됐죠. 이게 연임제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주석이긴 하지만 조항을 고쳐가지고 계속하고 있죠. 이게 연임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제70조, 73조에도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지금 수정하는 게 김문수의 중임제인데 우리나라 헌법도 연임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자가 4년 연임제라고 해왔던 거는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당선되고 나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요. 이게 다음 정치 토론회에서 연임제냐 중임제냐 연임제를 잘못 말한 것이냐 중임제로 같이 갈 것이냐가 아마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 해야 되는데 헌법에 또 128조 보면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뭐 중임제나 이거 바뀌는 거는 현직에 적용이 안 돼 있다. 그걸 개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헌하면 그것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개헌은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건드릴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안 만약에 하겠다고 한 적을 안 했죠. 만약에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이 말이 안 믿습니다. 되는 거고 네. 현직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는 누군가가 되시는 분이 또 자기 임기 연장하겠다고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정말 믿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요. 네네. 예전에 본인들의 과오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고 하는 그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다 출마를 시켰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히틀러도 투표를 통해서 선정됐고 히틀러의 정책도 결국 투표를 통해서 간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안 한단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돼가지고 한번 전 국민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내 임기를 계속 연장할지 어떻게 합니까? 예.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되지 44일 만에 전격적으로 자진 탈당했어요. 어제 첫 공개 행보를 했는데 이게 좀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다룬 뭐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이런 행보 강 변호사님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죠. 미치겠죠. 근데 약간 소화기를 많이 뿌린 것 같고요. 정말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과 선을 긋는 게 맞는 것이 날 어제 아침 8시쯤 돼서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저 사실을 안 거예요. 영화를 가기로 한 거는 이미 전날에 결정됐을 텐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 탈당하고 이미 선을 걷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정말 촉각을 세우고 곤두세우고 지켜본 것 같은데 다행히 메시지는 나왔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과 좀 약간 그래도 특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한다는 거는 전직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카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영화 관람에 썼다는 거에 좀 아쉬움이 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희한하게 그 영화관이 정말로 20대 청년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좀 희한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하고는 지금 탈당을 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전혀 몰랐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된 것이죠. 윤 의원님 짧게 정리.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아주 대통령 만들려고 작정을 한 행보다. 그거 더 이상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거는 일단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좀 못 그으시더라고요. 뭐 대통령 영화도 보실 수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죠. 근데 그 영화가 부정선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예,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보를 하시고 있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제가 박수 쳐드릴 테니까 더 행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 이번 투표 사전 투표합니다. 이걸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회 열자 제안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후보 안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니까 당연히 이 후보 측은 거절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응 보면은 글쎄요, 이게 썩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썩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거에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반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고 어떠한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혜경 씨가 이미 2017년과 2021년에 각 방송에 나와서 배우자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된다. 배우자 토론을 해야 된다. 라고 본인이 선뜻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은 언론에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법인카드 의혹을 공격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뭐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고 했는데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설란영 여사가 보건휴가 또 여성 생리휴가죠. 거기에 대해서 주창했던 분이고 그동안 설란영 여사의 인생을 지금 와서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좋은 미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하려고 언론에 했더니 언론에서는 설란영 여사만 실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의 배우자를 같이 나와야 실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나오시죠라고 제안을 한 것이지 이거를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뭐 후벼 파거나 그럴 생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인 것 같은데요. 김혜경 그 배우자를 후벼 팔 생각도 있었고, 김혜경 여사도 좀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봤을 때 국민의힘 참 웃겨요. 예를 들면은 그 설란영 여사께서 이제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예전에 뭐 노동운동했고 이런 부분들 되게 지금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그렇게 노조위원장을 띄웠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의 스펙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사상검증하자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배우자 후보 TV 토론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정책을 얘기를 해요? 그럼 배우자가 나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요? 이 배우자분들은 그냥 사인이에요. 정말 뒤에서 조용히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가족들이 권력층의 배우자나 측근들은 뒤에서 조용히 계시고 권력의 개입을 안 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TV 토론하는 거는 그렇게 계셔야 될 분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자고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가 워낙 이제 실세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배우자들이 실세를 해도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뭐 배우자 토론하면 뭐 아들 토론회도 하고 딸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럴 겁니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남았나요? 네. 가족 전체를 검증하는 거는 좀 저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제가 정말 요즘 살펴보면서 너무나 미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재산이 10억이에요. 이 중에 5억이 2018년 서울시장 나왔을 때 재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25년이니까 한 7년 사이에 5억이 예금이 늘어난 거예요. 현금이 늘어난 거죠. 알고 보니까 2018년 5억이 봉천동 24평 그 집에 있는 그 집값이 4억 9,500만 원이었고 재산이 전혀 없으니 서울시장 선거 떨어지고 나서 많은 지지자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금이 5억이 확 늘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쓰고 있어요. 이거 국민들이, 지지자분들이, 시청자들이 준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라고 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현재 재산이 5억 합쳐서 10억이 형성된 겁니다. 그렇게 소박하게 소탈한 삶을 사신 사람이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나는 관용차 한 번 안 썼다. 법인카드를 왜 씁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대선 정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정치인의 부인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와이프가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홍보를 하는 거는 그 당에서 알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 배우자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 건데 이런 분들 나와서 토론회 하자고 하면은 그 배우자 있는 사람들의 중심적으로만 사고를 생각하고 하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차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수성이 너무 없어도 아주 그냥 바닥인 것 같아요. 오늘 네. 주제가 6.3 대선 D-12 판세는 연대 두 분의 한 줄평 듣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 네. 배우자 토론 말고 후보자 토론이나 더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짧게 정리해 네, 후보자 토론도 더하고 배우자 토론도 하고요. 국가 부채 높이자는 이재명 몰락의 시작. 지금 이재명 후보자가 국가 부채를 높이는 게 뭐가 문제냐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네. 좌우지간 다음 주에도 대선 관련 이슈와 변수 등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선 얘기 이어갈 겁니다.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